자, 왕선택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한 20분쯤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대부분의 주요 경합주에서 본인이 이기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승리 선언. 예. 그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승리 선언이 아니라 예.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은 아직까지 270을 얻은 자기를 포함해서 270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각 주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이길 것이 확실하고 또 일부 언론의 발표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이 270을 받은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표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자기가 우세한데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법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원 소송의 일종의 예고도 어느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과 문제가 잘못될 경우 법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예고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새벽 2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지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또 현실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왕 의원님은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었고 이후에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지요? 왕 의원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승리 선언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낙승하는 경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로고 낙승하는 경우, 아니면 세 번째 박빙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박빙으로 가는 세 번째 결과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선벨트 세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러스트벨트 세 곳은 바이든 후보가 이기지만 우편 투표를 언제 카운트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는 미리 그 사전 투표를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거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블루 신기루가 파란 신기루가 블루 신기루가 생겼다가 다시 빨갛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줬고, 물론 애리조나는 그걸 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러스트벨트 지역은 이제 조기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설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 지지가 많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설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붉은, 레드 미러지라고 그래서 어떤 붉은 신기루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붉은 신기루가 나타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우편 투표라든지 조기 투표를 아직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나온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 근데 사실은 조기 자기가 승리 선언을 하고 싶은데 이제 딱 먼저 얘기를 해서 여론의 어떤 동향을 본 거예요. 근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에서 싹 한 발 빼면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갈 그걸 발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는 발판을 장기전 가는 책임은 다 어디에 있다? 여론에 있다라는 거죠. 언론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정당성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현장 당일 투표의 결과가 10% 이상으로 끝나게 된다면 격차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현장 투표에서 끝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 즉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중요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 조금 전에 이제 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펜실베니아인데요. 이 펜실베니아는 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주는 앞으로 3일 뒤에 도착하는 이 우편 투표까지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뒤에 도착하는 이 투표까지 모두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이겼으나 바이든 후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소송을 가겠다. 미리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시각 판세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이 시각 현재 판세 입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붉은색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바이든 후보가 파란색을 표시한 지역들이 많은 표를 얻은 곳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중부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역시 그대로 나타났고요. 지금 하얀색 부분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경합주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가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이 세 개 주가 러스트벨트 낙후된 공업 지역인데요. 이 세 곳이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지난 대선부터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도 지금 이 세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래쪽과 중간 지역을 보시면요. 깜빡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합주들입니다. 플로리다는 사실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진한 레드 빛깔로, 빨간색 빛깔로 저희가 빗금을 쳐놨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 곳들입니다. 네, 지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조지아주도 자신이 앞서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는 지금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이죠. 예, 펜실베니아는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요. 지도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 시각 현재 네바다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조지아주는 소폭 1.5%포인트 정도 트럼프 앞서고 있는 대통령이 것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입체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최대 관심 지역은 이제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이렇게 미시간 세 개의 주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펜실베니아입니다. 이 맞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자기가 크게 앞서고 있는데 우편 투표함까지 열리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한다. 그래서 소송 건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이제 우편 투표함의 전체가 다 불법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앞으로 불법적인 게 나타나면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락을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자기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보적인 입장은 또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우편 투표는 펜실베니아에서 어떻게 집계가 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한 펜실베니아에서 우편 투표가 신청된 것은 300만 표가 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80% 정도가 회수가 됐고 이제 나머지가 좀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편 투표가 한 300만 표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좀 69만 표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러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좁혀 들어서 한 30만 표 정도가 된다면 300만 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 거기서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후보가 10%만 앞서게 돼도 사실은 큰 표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펜실베니아가 최종 결과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가 3~4% 정도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연이 되거나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경우, 미시간 이 세 개 주에 있어서 우편 투표를 개입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바이든 후보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분명히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좀 추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 그럼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바로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고요. 또 선거인단이 이제 12월에 실제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4일 날 진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가 대부분 이제 이게 반영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그때 반영이 돼야지 된다고 보죠. 이제 바로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당선인으로. 그렇죠. 그 뒤에 절차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12월 14일 날이 선거인단이 모여서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은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소송 결과도 14일 전에 나와야겠네요. 물론입니다. 12월 14일보다 6일 전에 모든 그 표가 다 계산이 다 끝내되고 선거인단과 그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중에서 몇 가지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70명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후보가. 그렇게 되면은 소송이 좀 강조가 되면 법원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점에 방점이 찍히면 이것은 연방 하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미국 현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중부 지역 먼저 가볼 텐데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안미양 리포터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LA를 연결해서 듣도록 하죠. 안미양 리포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텍사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가 본인에게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알려왔다고 하더군요. 텍사스는 개표 결과가 다 나온 겁니까? 네, 지금 거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계로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52.2%로 바이든 후보보다 앞서면서 선거인단 38명을 획득을 했고요. 개표 초반에 바이든 후보가 치고 나가는 형국이었지만 개표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하다가 2시간쯤 전부터 51%, 즉 한 2% 포인트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뭐 여기 지역 언론들은 그 텍사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 중에 텍사스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편 투표 집계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언론 CNN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편 투표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 내일 오후까지 그 집계되는 우편 투표까지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 여기 현지 언론에서는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측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편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텍사스에서도 사전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텍사스의 사전 투표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사전 투표에서 텍사스 전역 투표소에는 유권자 행렬이 이어져 2시간 이상 대기하면서까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텍사스 전체 사전 투표에 그 전체 유권자의 57.3%가 참여했는데 이는 2016년 전체 투표율의 59.4%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당시 사전 투표는 43.5%였던 거에 비하면 대략 14%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의 수도인 이곳 어스틴의 경우 트래비스 카운티 유권자도 2016년보다 약 13만 명 이상이 늘었고 조기 투표율 역시 전체 유권자의 64.2%에 달해 2016년 전체 투표율 63%보다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 텍사스 내의 다른 대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휴스턴의 해리스 카운티, 그곳의 사전투표는 57.9%로 2016년 전체 투표율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달라스 카운티 역시 조기 투표율이 58%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6년 조기 투표보다 14%나 더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텍사스 주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부터 텍사스가 굉장한 접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격전지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두터운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올해 텍사스의 표심이 공화당에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을 현지 언론들은 의미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을 보면은 텍사스 주에서 달라스, 휴스턴, 어스틴, 샌안토니오 지역 그리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포함한 텍사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그리고 대다수 도시 지역에서 공화당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고 바이든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이번 패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텍사스 상황은 여기까지 듣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 캘리포니아주 LA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는 김은경 리포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LA입니다. 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캘리포니아 투표가 종료됐는데요.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앞서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개표율은 69%로 바이든 후보가 66%,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31.8%로 이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서 현재 캘리포니아는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역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인종 문제가 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를 이 반증이라도 하듯 백인들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게 각각 49%로 똑같은 수치로 나타났던 반면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80%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16%로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등교육을 받은 유권자 그리고 성소수계 유권자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권자들에게서 바이든이 앞섰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그렇지만 북쪽으로 오리건과 워싱턴주도 민주당 텃밭인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들 역시 이 바이든이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요. 오레곤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91%의 개표율로 바이든 58%, 트럼프 39%, 그리고 워싱턴은 87%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 바이든 60.9%, 트럼프 36.7%로 모두 바이든이 승리를 확정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쪽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그곳 LA 출구조사, 캘리포니아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상황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출구조사는 이 주요 언론사들이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계를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합주들을 보면 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나오는 곳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역시 높은 사전 투표율과 연관이 있는데요. 보통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사전 투표를 믿지 않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출구조사에는 상대적으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캘리포니아 각 상점에서는 폭동에 대비해서 업소의 유리창에 이렇게 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1시간 전쯤 이 LA 다운타운에 수십 명의 시위대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이 로컬 라이브 뉴스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수십 명이 모이고는 있지만 다행히 큰 소란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대를 중심으로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이 돼서 그 모습이 약간 삼엄해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처럼 경찰들이 이렇게 시위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중순 발생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에 고급 상점들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일부 시위대들의 물건을 강탈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 폭동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폭동 때 한인 가게들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일부 주에는 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LA는 어떻습니까? 네, 당시 폭동 피해가 컸던 이 LA, 특히 베벌리힐스의 관광지이자 명품샵 거리로 유명한 로데오 거리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거리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벌리힐스 경찰은 이곳의 차량, 또 보행자 통행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LA 경찰국 역시 오늘부터 2, 3일 동안 추가 병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술사태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네, 텍사스와 LA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안미양, 김은경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미국 대선 지금까지 나온 개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왕석태 의원님. 네. 자, 이제 만약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해서 이제 재선이 된다면은요,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지 북핵 문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다들 토론을 많이 했는데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또는 정상회동을 통해서 굉장히 그 탑다운 방식의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한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양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둘 다 개인 간의 관계는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 이제 개인 간의 두 정상의 개인 친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 잠재성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도 좀 활용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대부분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북한이 그동안 군사적 도발을 할 것처럼 많은 계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지난해부터 핵 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수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남북 간의 또 대화를 또 부활을 시켜서 남북의 두 정상이 다시 한번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상 시나리오 정리를 해주셨고요. 바이든 후보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하니까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카운트하는 걸 좀 유심히 인터뷰를 할 때 좀 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명을 내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한다. 예. 그걸 일어나지 않게 할 그렇죠. 거다. 그리고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스콘신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애리조나.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270표 중에 바이든이 244, 자신이 248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주를 다 제외하고서. 예. 그래서 이제 세 주가 러스트벨트가 46표가 나오거든요. 네. 46표 나오는데 248표를 자신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시간하고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거기가 36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284표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만 이기면 예.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소송이 걸린다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질문하신 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바텀업 방식, 즉 전통적인 실무 중심의 협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선 될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협상팀을 다시 꾸려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미국이 지금 국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에 최우선으로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안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뤄는 대북 협상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북한의 도발을 다시 그러니까 남북미 협상 2라운드로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대미 외교라든지 아니면 북한과 대북 그 접촉은 그러한 큰 그림에서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도 이제 북한 문제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시적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미국 대선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두 분 장시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